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최근 데스크탑 3D 프린터 시장의 최강자 중 하나죠. 메이크복과 얼티메이커의 합병이 우리 취미생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 3D 프린터에 입문한 취미생활자들의 동반자, 친구와도 같은 사이트인 싱기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메이커복, 그리고 무료 슬라이서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큐라를 보급하고 있는 얼티메이커, 이와 같이 영향력이 큰 이 두 회사의 합병에게 더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과연 큐라와 싱기버스의 앞날은 우리 취미생활자들에게 더욱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이 두 회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회사의 역사를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아주 많은 회사인데요. 둘 다 모두 랩넷 프로젝트의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랩넷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의 3D 프린터를 지금과 같이 20여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2004년 영국 바스 대학의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가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멤버들이 지금에 와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데스크탑 3D 프린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메이커봇, 얼티메이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조세 프루사라고 하는 두 형제가 만든 프루사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 랩랩의 초기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프린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랩랩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왔는데, 오픈소스란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그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발전시켰을 때는 그 또한 모두에게 공유해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메이커들의 철학입니다. 조세 프루사의 프루사 리서치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만드는 프린터의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계속 공유해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저들은 정품 프루사 프린터가 아니라 공개된 부품들을 구해서 나만의 프루사 타입 프린터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랩넷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온 메이커복과 얼티메이커 두 회사는 이런 오픈소스 정책을 저버리고 자신들 제품을 비밀주의로 하거나 특허를 제출하게 되면서 많은 메이커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카피캣들이 등장하여 어렵게 쌓아온 연구개발 성과가 너무 쉽게 복제되어 나오는 현실 앞에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결정이 사뭇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메이커복과 얼티메이커 회사는 개인 입문용 프린터 시장을 벗어나 고급화 전략을 취하게 되고 전문가들을 위한 프린터라는 입지를 유지합니다. 지금도 각 회사의 프린터들은 엔트리급이 최소 300만원 이상부터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입문자들이 쉽게 건들 수 있는 프린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엔더3 등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두 회사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메이커스페이스나 교육기관에는 메이커복 프린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 회사들이 그동안 교육용 프린터라는 입지를 넓혀갔고 고급 완성형 프린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실기시험장의 약 20% 정도의 장소가 메이커봇의 주력 상품인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메이커봇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활동 입문식에 큰 도움이 되는 싱기버스라는 무료 모델링 공유 사이트를 운영을 계속해왔던 메이커봇, 유료 슬라이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의 업데이트를 계속해왔던 큐라의 운영 주체인 얼티메이커는 마치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는 기업과도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뉴욕을 본사를 둔 메이커복과 네덜란드를 본사라고 하고 있는 얼티메이커의 합병은 산업용 프린터의 대북격인 스트라타시스라는 업체와 네덜란드의 MPM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참 재미있는 게 2013년에 이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는 메이커봇을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봇은 실제로 스트라타시스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투자에서 특이한 게 투자금은 스트라타시스가 4,700만 불이라고 하는 투자금으로 MPM 캐피탈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분율은 낮습니다. 아마도 2017년부터 얼티메이커에 투자했던 MPM 캐피탈의 지분율과 합병 시 얼티메이커의 기업 가치가 메이커봇보다 더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메이커봇이라는 회사는 스트라타시스의 자회사라고 하는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회사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보통 합병을 하게 되면 합치는 게 수순인데 본사는 지금의 뉴욕과 네덜란드에 그대로 두고
CEO도 현재 메이크봇 CEO인 나다브 고셴과 얼티메이커 CEO인 쥬리겐 폰 홀렌이라고 하는 두 CEO를 그대로 둔 공동 CEO 체계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랩넷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스타트업 벤처로 시작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데스크탑 프린터를 지향해왔고 교육용 프린터로서 자리매김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프린터들의 사뭇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두 회사의 초기 모델부터 자신들의 독특한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루사의 맨델 방식, 코어 XY 방식, 델타 방식과도 같이 얼티메이커는 유저들 사이에서 얼티 방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십자 형태의 구동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봇은 코어 XY와도 비슷하게 생긴 가로 일자로 되어 있는 바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의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의 압출 방식도 완전히 상이합니다. 3D 프린터 유저들 사이에 보호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과 직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각각 있는데 메이커봇은 초창기 때부터 직결 타입을 사용해 왔습니다. 익스트루더가 노즐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반응성과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그 나름의 장점이 많은 구조입니다. 반면 얼티메이커는 보호된 타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 노즐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가감속 시 보다 이점이 있어 높은 구조 강성에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도 다릅니다. 메이크봇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1.75mm, 얼티메이커는 특이하게도 2.85mm의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인 슬라이서도 서로 다른데요. 메이커봇은 다른 데는 호환이 되지 않은 전용 슬라이서를 쓰고 있고 얼티메이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아는 큐라라고 하는 범용 슬라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각 부분은 자사의 제품에 대한 DNA이자 자긍심이기도 한 것인데 이 둘을 어떻게 합칠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몬다고 하면 다른 쪽의 제품 개발팀이 가질 상실감과 의욕조화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을 그대로 각각 가져가기에는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할 때의 비효율성이 더 커져서 굳이 합병을 했어야 하냐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합치기도 그렇다고 따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던 중 기사 내용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보았습니다. 공동 CEO 체계로 가는데 두 CEO의 임무가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뉴욕 본사의 메이크봇 CEO인 고셰는 오퍼레이션과 R&D를 맡고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 CEO인 홀렌은 커머셜 펑션을 맡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뉴욕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제조 생산을 맡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영업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을 맡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기보스와 큐라의 앞날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메이커봇의 CEO인 고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아츠 오브 시네마 앤 텔레비전을 전공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프로그램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스트라타시스의 소프트웨어 부분 부사장을 역임하며 그랩캐드를 이끌어왔던 사람인데 그동안 스트라타시스의 고급형 신기버스인 그랩캐드가 있어서인지 신기버스에는 거의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기버스 고객 정보가 해킹되기도 하는 그런 관리 부실도 있었는데요. 스트라타시스로부터 완전히 분사합병된 회사의 공동 CEO로 활동을 하면서 그간의 그랩캐드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신기버스가 커뮤니티 기능을 비롯해서 사용자 친화적 기능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메이커봇 CEO 고셰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병회사가 약 700억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매진하게 될지에 대해 전망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약 15,000에서 2만 불 정도의 가격대의 제품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가격대는 그간의 고급형 데스크탑 프린터 시장인 2,500불보다 훨씬 비싼 프린터로서 개인 소비자 시장을 버리고 산업용 프린터 시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만일 합병회사가 산업용 프린터에 속하는 제품들을 내놓게 되고 이에 집중하게 된다면 개인 취미 영역에 속하는 싱기버스와 같은 사이트를 계속해서 투자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싱기버스 사이트의 관리나 업데이트가 부실해서 사용자들이 thanks.com이나 printables.com 등으로 다른 대체 사이트로 이탈을 하는 상황에서 돈은 거의 안 되고 서버 비용 등의 지출만 많이 나가는 사이트를 과연 유지시킬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큐라의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한 홀렌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 1년간의 큐라 업데이트를 보면 큐라 자체의 기능 향상들보다는
얼티메이커 프린터의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얼티메이커 이센셜이라는 프로그램과의 연동에 주력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원격 프린터지요. 데이터 분석, 재료에 맞는 최적화된 프린터 조건 제공 등의 규모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자사 프린터를 구입한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메인이고 슬라이싱의 기술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큐라 5.0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버전이 올라왔지만 이것은 홀렌이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와중에도 UI는 기존 4.0 버전 때와 거의 바뀌지 않는 등 큐라의 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개인용 프린터 시장은 이미 중국의 크리얼리티사가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프린터 쪽을 내다보고 있는 합병회사가 과연 범용 슬라이서에 그만큼 신경을 써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인 발표로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구조조정과 팀 개편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올해 약 3분기 내에는 이 합병 과정을 완료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시작 과정을 가졌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 두 회사의 합병이기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은 후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데스크탑 3D 프린터 시장의 메이저 두 업체의 합병 소식과 두 회사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늘 재밌고 흥미진진한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